금능지구 아파트 단지는 보기만 해도 눈이 부셨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밤이면 불빛이 반짝여 마치 작은 도시처럼 환했다. 1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라더니 주말마다 대형마트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놀이터마다 울려 퍼졌다. 아파트가 살기엔 편하다니까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주택은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금촌에서만 40년을 산 사람이다. 낡은 주택 골목길이 내 발자취로 가득하고 작은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고추가 내 자랑이었다. 그럼에도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했다. 아파트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며 결국 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들 부부가 잘 살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다. 손주가 태어나면서 내 삶은 아예 달라졌다. 맞벌이하는 아들네를 위해 나는 매일같이 금촌집에서 금능지구 아파트까지 걸어 다녔다. 손주 밥 먹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분리수거까지 챙겼다. 내 또래 과부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춤도 배우는데 나는 늘 며느리 집 도우미 신세였다. 그런데도 며느리 얼굴에서 고마움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은 매일 조금씩 금이 갔다. 어머니, 분리수거는 제가 하면 돼요? 굳이 매번 오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멈칫했다. 아니, 나도 운동 삼아 하는 거다. 힘든 것도 아닌데. 며느리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운동은 다른 거 하세요? 괜히 경비 아저씨랑 말 섞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 그 양반이랑 그냥 인사 몇 마디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괜히 오해 생길까 봐요. 하고 돌아서 버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며칠 뒤 손주를 보러 갔을 때였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는데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김치는 제가 알아서 담가요? 굳이 시골식으로 진하게 담가 오실 필요 없어요? 아니, 손주가 좋아하길래 가져왔는데. 애한테는 오히려 자극적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은 싱겁게 하는데 괜히 아이 입맛 버려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김치 하나에도 내 손길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 예전엔 어머니 김치 아니면 못 먹어요라던 아들이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했는데 돈을 벌면서도 지금보다 힘들지 않았다. 손주 숙제를 봐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퇴근 후 들어와 나를 밀어내듯 말했다. 어머니, 애 공부는 제가 지도할게요. 요즘 교육 방식은 옛날하고 달라요? 숙제 봐주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글씨 좀 예쁘게 쓰라고 했을 뿐인데. 애한테 스트레스 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옛날식이시잖아요?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다. 옛날 사람이라는 말은 나를 한순간에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말했다. 올해는 차례 음식 간단히 하죠? 굳이 전 다 부치고 나물 다 무칠 필요 없잖아요?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니냐? 어른들 제사인데 대충 하자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어머니 세대 방식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요? 아들은 멀뚱히 서 있었고 결국 나와 며느리는 얼굴을 붉혔다. 차례상 문제 하나로 몇 날 며칠을 냉랭하게 지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와 며느리와 작은 말다툼을 했다. 애 교육은 내가 결정한다니까 왜 자꾸 끼어들어? 아들이 화를 냈다. 나는 순간 끼어들었다. 내가 가장인데 내 말이 맞다. 며느리가 너무 자기 고집만 세우는 것 같아.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어머니, 제 부부 문제는 그냥 두세요. 제 인생이에요.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나는 집안 어른으로서 조언한 건데 며느리에겐 간섭일 뿐이었다. 며느리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 걸 보고 나는 툭 내뱉었다.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내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네. 어머니, 그건 좀 억지세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한번 한 건데 일산이 몇 발 된다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외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가까우니까 한 번씩 가는 거죠. 내 말은 끝내 구시대적 사고로 치부됐다. 며느리와 내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이 직장에서 진급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맞벌이를 그만둔 며느리는 이제 굳이 내 도움이 필요 없게 된 듯했다. 그러자 며느리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어머니, 이제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저도 시간 많고 살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말은 부드럽지만 사실상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이었다. 그날 금능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잠시 쉬다가 경비원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내 또래 남자.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말했다. 아주머니, 힘드시면 연천 내려오세요. 제 집에서 같이 지내면 편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지겹잖아요. 순간 내 마음이 요동쳤다. 75세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경비원 박 씨의 제안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연천 집이 크진 않아도 조용해요. 아주머니처럼 사람 따뜻한 분이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을 텐데. 그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진심 같았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웃어넘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금능 아파트에 들렀다. 분리수거 봉지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려놨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익숙하잖니. 괜히 집 안 어질러지면 불편할까 봐서.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불편은 오히려 제가 해요? 어머니가 자꾸 제 방식에 끼어드니까요. 제 살림은 제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봉투를 들고 다시 나가야 할까 싶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나를 내쫓고 있었다. 손주와 함께 숙제를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손주의 말에 나는 기뻐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역시 우리 집안 머리가 좋다니까.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반장도 해봐라.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애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학교 다니면 돼요? 나는 당황해 웃어넘기려 했지만 며느리 얼굴은 진지했다. 저는 아이가 행복하게 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세대처럼 성적, 반장 같은 걸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손주는 눈치를 보며 연필을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에 서글퍼졌다. 어느 날은 내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갔다. 이거 시골 흙내 나서 애들이 안 먹을 텐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야, 직접 기른 거라 더 건강해. 농약도 안 쳤다. 요즘은 세척 잘 안 되면 더 위험해요? 차라리 마트에서 사는 게 나아요? 내가 정성껏 키운 채소가 한순간에 하찮은 것으로 전락했다. 며느리는 결국 그 채소를 받지도 않았다.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아들에게 하소연했다. 내 아내가 나를 너무 밀어내는 것 같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내도 자기 방식이 있는 거잖아.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냥 좀 쉬세요. 쉬라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간섭이래. 너는 내가 서운한 건 생각 안 하냐?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방에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다. 설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미리 말을 꺼냈다. 올해는 제사 안 지냈으면 해요? 교회를 다녀야 하나? 그냥 간단히 가족끼리 식사만 하죠?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높였다. 아니, 내 시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안 지내겠다는 거냐? 조상 모시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니? 어머니, 요즘은 간소화하는 게 보통이에요? 저는 그렇게 힘든 전 준비 못 하겠어요? 말싸움은 결국 아들까지 끌어들였지만 아들은 또다시 얼버무렸다. 둘이 알아서 해. 난 회사 일로 바빠. 나는 서운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대놓고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한테 신경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내가 너희 위해서 몇 년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만의 가정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깊이 개입하시면 힘들어요? 나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 얼굴은 냉정했고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나는 점점 금능 아파트에 가기가 두려워졌다. 며느리의 눈빛,
아들의 무관심, 손주의 눈치까지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마다 경비원 박 씨가 내게 말을 걸어주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아드님네는 감사해야 할 텐데.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는커녕 이제 오지 말래요. 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주머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들이 다 그렇대요. 차라리 연천 오셔서 같이 지내면 어떨까요? 혼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새로운 갈림길을 만들어 놓았다. 주말에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날 나는 또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는 친정은 그렇게 자주 가면서 시댁은 소홀히 하는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그건 억지예요? 저도 제 부모님 챙기는 게 당연한데 그걸 불만으로 말씀하시니 정말 힘들어요? 아들까지 끼어들며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날 나는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네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수당을 타고 실업수당이 끝나면 다시 직장을 찾아 나가고 그렇게 반복해서 내가 아들 내 살림의 보탬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발길은 점점 금능 아파트 대신 경비실로 향했고 박 씨와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금촌댁, 인생이 길지만 또 짧아요. 이제라도 자기 행복 좀 챙기세요. 그 말이 내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찾아야 하는 걸까? 경비원 박 씨와의 대화는 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그 위안은 동시에 내 삶의 균열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여전히 아들의 집을 오가며 살림을 도왔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손주의 생일날 나는 새 옷을 사들고 아파트에 갔다. 풍선을 붙이고 케이크를 준비하는 며느리를 보며 기쁘게 말했다. 내가 떡이랑 잡채 좀 해왔다. 생일상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 이미 케이터링 주문했어요? 괜히 어머니 음식까지 섞이면 산만해져요? 나는 멈칫했다. 얘는 장손 생일인데 할머니 정성 들어간 음식이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요즘 애들은 이런 파티 음식 더 좋아해요? 손주는 내 음식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며느리는 내 손에서 봉투를 빼앗듯 들고 부엌 구석에 밀어 넣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파티가 끝나고 나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내 아내가 나한테 너무 박하게 구는 것 같지 않니? 아들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냥 넘겨요.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아내도 힘들잖아요.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집안에서 밀어내는 거야. 내가 중간에서 말 좀 해줘야지. 그러나 아들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다. 엄마, 제발 제 가정일에 간섭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찌른 듯했다. 손주 학교에서 발표회가 열렸다. 나는 일부러 꽃다발을 준비해 갔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게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굳이 오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자리도 부족하고 제가 챙기면 돼요? 나는 억울해서 대답했다. 할머니가 손주 무대 보러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나도 보고 싶어 온 건데. 행사가 끝난 뒤 다른 학부모들은 손주를 안아주며 기념사진을 찍는데 며느리는 나를 밀쳐내듯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빈손으로 그 자리에 서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빨래를 개어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다. 어머니, 제 옷 왜 함부로 만지세요? 제 방식대로 정리하는 게 있는데 매번 어머니가 섞어 놓으시잖아요? 아니,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내가 집안일 힘들까봐.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제 생활 방식 존중 좀 해주세요. 나는 입술이 떨렸다. 존중이라는 말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은 오히려 방해로만 여겨졌다. 결국 어느 날 며느리는 감정을 터뜨렸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번 간섭하시고 저를 평가하는 시선이 느껴져요.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냐?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다. 심장이 쿵쿵 뛰며 숨이 막혔다. 나는 결국 아들에게 따졌다. 내 아내가 나를 집안에서 내쫓으려 해. 너는 가만히 있을 거냐?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아내도 애들도 다 힘들어요. 엄마가 집에 오는 게 부담이에요. 부담이라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과거고 지금은 현재예요. 제발 저희 가정 좀 놔주세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더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나는 금촌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고요했다. 벽시계도 멈추어 있었다. 고장 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이 세월은 고장도 없네. 기분 전환을 위해 억지로 노래를 부르는데 싱크대 위엔 지난주에 가져갔다 돌려받은 텃밭 채소가 시들어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버림받을 줄이야. 그것도 아들에게. 그때 문득 떠오른 건 박 씨의 말이었다. 연천집으로 오세요. 같이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손주를 보러 몰래 아파트에 갔다. 그러나 현관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저희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그만 좀 오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투를 내밀며 애원했다. 애들 좀 보려고 큰 녀석이 과일 좋아하잖니. 그러나 며느리는 봉투를 뿌리치듯 밀었다. 애들한테 그만하세요. 저희 가족은 저희 힘으로 살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삶을 사세요. 봉투가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사과와 배가 쏟아졌다. 그 장면을 본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말 이제 내 자리는 없는 걸까? 내가 그토록 지켜온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 씨였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내일 연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나를 시험하는 듯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내 인생이 말년의 두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 내 곁에서 참으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연천으로 떠나 내 삶을 찾을 것인가? 그날은 올여름 중 가장 더운 날이었다. 금능지구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엔 매미 소리가 귀를 찢듯 요란했고 나는 아들네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해주러 가는 길이었다. 팔목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무거운 열무김치를 들고 땀을 닦는데 멀리서 며느리가 나타났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입술은 꾹 다문 채였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말투는 단호했다. 인사도 웃음도 없었다. 나는 멈칫했다.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오시는 게 이제는 저희 집에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에요? 부담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여 년 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손주 돌봐주던 세월이 한순간에 부담이 되어버렸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나는 꿀꺽 삼켰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세 대출이 담보된 내 집 대문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 마음에 안 들게 뭘 한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내 진심은 늘 무시당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혜진이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오히려 간섭처럼 느껴진대.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니?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분리수거까지 다 했는데 그게 간섭이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아들은 차갑게 대꾸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엄마도 연세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도움이 더는 도움이 아니란 것을. 아들은 며느리 편에 서 있었고 나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구식 시어머니로 보이는 듯했다. 차라리 남편처럼 수명이라도 짧았으면. 고장난 벽시계에는 멈추었는데 이놈의 세월 엉 고장도 없네. 억지로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분노와 서러움이 가슴을 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전화를 끊은 뒤 텅 빈 방에서 홀로 소리 죽여 울었다. 며칠 후 아들네 아파트 경비실에 잠시 들렀다. 그곳에서 늘 나를 반겨주던 박 씨가 차를 내주며 말했다. 금촌댁,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나는 그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아들의 무심한 태도, 수십 년간 쌓여온 서운함. 박 씨는 한참을 듣더니 담담히 말했다. 금촌댁, 이제 좀 본인 삶을 사셔야죠. 금촌댁 나이가 75이면 남 눈치 보며 고생하실 나이 아닙니다. 연천 제 집이 있는데 조용하고 공기 좋습니다. 거기 오셔서 같이 지내시면 최소한 서럽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두고 며느리 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단 말인가. 죽어서 애들 아버지는 어떻게 보나. 마침 추석이 다가왔다. 며느리에게 미리 물었다. 차례상은 어떻게 차릴 거니? 내가 도와줄까? 그러자 며느리는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올해는 그냥 간단히 하려고요. 사실 차례 음식 힘들어요? 시대도 변했고. 그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무슨 소리야? 조상님 제사를 간단히 한다니. 애비가 외아들인데. 그건 집안의 뿌리를 버리는 거야. 두 사람의 말은 순식간에 언성이 높아졌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일일이 다 따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교회에 다닐 거예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걸 힘들다니. 너는 네 몸만 챙기면 되는 줄 아니? 결국 며느리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아들은 며느리 뒤를 쫓으며 나에게 소리쳤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해 추석 차례상은 끝내 차려지지 않았다. 내가 차릴까 망설이다 그냥 차리지 않았다. 죽은 영감도 이 상황을 이해하겠지. 손주들 앞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명절이 끝나고 나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손주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며느리의 무뚝뚝한 얼굴만 떠올랐다. 아들은 안부 전화조차 걸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경비박 씨가 찾아왔다. 소박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말했다. 금촌댁, 이제 마음 굳히세요. 연천으로 가시죠. 여기선 더 이상 금촌댁 자리가 없는 것 같네요. 나는 눈을 감았다. 떠올랐다. 젊은 날 남편 뒷바라지하던 기억 홀로 된 뒤 아들을 키워낸 세월, 손주 업고 다니며 희생했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의 끝이 부담이라는 단어라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고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싹 텄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며느리의 며느리로, 아들의 어머니로만 남은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아들과의 정면 충돌이었다. 아들이 내 집에 찾아와 말했다. 엄마, 이젠 제발 우리 집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 편히 사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 편히 살 거다. 내 집 일에 간섭 안 한다. 대신 나도 내 삶을 살겠다. 연천으로 갈 거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연천이요? 누구랑?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단호히 말했다. 경비원 박 씨랑.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체면도 있고. 체면? 내 체면은 소중하고 내 서러움은 아무 상관없니? 나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며 내 눈치 보며 살기 싫다. 그 순간 평생 눌려있던 울분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이었다.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 정적만 흘렀다. 나는 서 있었다. 이제는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나는 며느리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지워내며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내 나이에도 내 삶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연천으로 떠나는 길.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있던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요란스러웠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아들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경비박 씨의 따뜻한 눈빛이 교차하며 밤새 뒤척였다. 정말 연천으로 가는 게 옳은 걸까? 내가 가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 손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는 내 차례다. 평생 며느리, 어머니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낡은 수에 철 지난 겨울 외투, 돌아가신 남편의 양복까지 고스란히 걸려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옷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고른 옷들 뿐이었다. 옷장을 닫으며 나는 결심했다. 그래, 떠나자.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보자. 며칠 뒤 나는 경비원 박 씨와 연천 집을 보러 갔다. 그 집은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앞마당에는 감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뒷마당에는 배추와 상추가 가지런히 심겨 있었다. 멀리 산줄기가 이어져 있었고 마당 끝에서 바라본 하늘은 금능에서 보던 답답한 아파트 숲과 달리 넓고 푸르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조용하구나. 내가 여기서 살면 매일 아침 하늘을 보며 숨을 쉴 수 있겠네. 경비박 씨는 수줍게 웃었다. 금촌댁, 여기 오시면 삼시세끼는 제가 챙깁니다. 고생하실 일 없어요. 대신 가끔 김치 담글 때만 도와주세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평생 끊임없이 집안일을 해오다 고생할 일 없다는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연천에 가기로 결심한 나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그릇, 쓸모없는 가구,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혼수 이불까지 하나씩 버렸다. 그러던 중 남편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여보, 나 이제 그만할래. 평생 당신과 아들 위해 살았어. 이젠 나한테도 기회를 줘. 이해해 주겠지? 나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고 한쪽에 잘 놓아두었다. 이삿짐을 조금씩 정리하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다. 며느리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집 안에 들어서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아들은 어색하게 물었다. 엄마, 정말 연천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한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늘 제 위에 계신 것 같아 답답했어요. 나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러고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 마음 이해한다. 나도 그동안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너한테는 무거운 짐이었겠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너희 집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다. 낡은 옷 몇 벌, 내가 아끼던 작은 찻잔 세트,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몇 장이 전부였다. 짐을 차에 싣는 동안 동네 늙은 여편네들이 몰려와 수군거렸다. 아이고, 어디로 가시나 봐. 연천으로 이사 간다네. 새 남정네랑 같이 산다나 뭐라나.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래,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그 순간 내 마음은 전과 달랐다. 예전 같으면 남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화끈거렸겠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 연천집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쏟아져 내렸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금촌에서 그리고 아들네 아파트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경비박 씨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며 말했다. 금촌댁, 오늘부터는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히 사세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텃밭도 가꿔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다. 며칠 뒤 나는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고 햇살은 따뜻했다. 손에 들린 작은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숨이 트인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면 버스를 타고 금능지구에 다녀오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다시 그 집에 가더라도 예전처럼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내 삶을 찾았으니까. 연천에서의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는 산책, 낮에는 텃밭,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모여 수다.
가끔은 경비박 씨와 장터에 나가 웃으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호두과자를 사 먹기도 했다.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누군가의 며느리, 어머니, 시어머니로만 살던 내가 이제는 내 이름 천영순으로 온전히 웃고 있다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와 함께 파란 하늘이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도 아들의 한숨도 이웃의 수군거림도 내 삶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소통하세요.